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화학원 심화탐구 동위원소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갑상선 암 치료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2학년 5반 황영훈이라고 합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제 주제와 관련된 단어는 화학원의 3단원 화학결합과 분자의 세계에서 나오는 동위원소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탐구 동기는 제가 동위원소의 정의에서부터 좀 궁금증을 느끼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추가적인 조사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동위원소의 종류 중 하나인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갑상선 암을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것에 대해서 심화 탐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탐구 목적은 첫 번째로 동위원소의 특성과 이에 대해서 주요 활용하는 사례를 조사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방사성 동위원소와 그 다음에 갑상선 암에서의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를 어떻게 하나 알아보고, 세 번째로 갑상선 암의 동위원소 치료 후에 이제 후유증이라든지 부작용 그에 대해서 관리법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는 것으로 목적을 두었습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먼저 동위원소의 특성을 알아보기 전에 동위원소의 정의는 같은 원자 번호이지만 질량수가 다른 원소들을 동위원소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동위원소의 특성은 같은 원자 번호의 동위원소들은 서로 거의 같은 화학적 성질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동위원소들 사이에서는 각각 가진 화학적 성질 차이를 무시할 수 있는데요. 이는 전자들의 질량에 비해서 핵질량이 훨씬 크고 동위원소 간의 질량 차이가 비율적으로 상대적으로 너무 전자가 작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예외가 있는데요. 바로 수소와 중수소의 사례입니다. 수소와 중수소는 이론에 따르면 동위원소 간 핵질량 차이가 큰 경우에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동위원소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사례가 바로 수소와 중수소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동위원소의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활용은 동위원소 분석법과 동위원소 표시법이 있는데요. 동위원소 분석법은 말 그대로 동위원소를 분석하여 동위원소의 특징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도구학, 환경생태학, 범죄 방식 등 여러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동위원소 표시법은 드물게 존재하는 동위원소를 추정형 물질에 집어넣고서 질량 분석법이나 적외선 분광법을 통해서 화학 반응의 흐름을 추적하는 것입니다. 동위원소 표시법과 비슷한 방법으로 저희가 배웠던 방사성 연대 측정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방사성 동위원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사성 동위원소의 정의는 방사선을 방출하면서 안정된 것으로 분괴하는 동위원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질량수가 많은 원자핵들은 매우 불안정하므로 입자나 전자기파를 방출하면서 보다 안정한 원자핵이 되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원자핵이 불안정한 원소를 방사성 원소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과도한 에너지를 가진 불안정한 원자핵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방사선의 형태로 에너지를 내놓으면서 안정된 형태로 변하는 방사성 동위원소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드디어 이번 주제인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갑상선 암의 치료입니다. 갑상선 암의 치료로 이용되면 방사성 치료의 일종으로 방사성 동위원소에 나오는 방사선을 이용하여 남아있는 갑상선 조직을 병렬하기 위해서 치료하는 방법인데요. 이 치료의 경우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가 따로 있습니다. 이 치료의 경우는 가능한 경우는 인간에 존재하는 양측 갑상선을 모두 제거한 경우에만 이제 이 치료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일부라도 갑상선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이 치료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방사성 동위원소가 남아있는 정상인 갑상선의 기능을 저하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치료하기 전에는 주의사항으로 식단에서 요오드, 아이오딘의 함량을 좀 낮추는 저요오드 식단을 해야 되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요소 치료는 갑상선 호르몬 합성 원리를 이용하는데 환자의 몸에 투입한 방사선 물질을 통해 요오드가 농축되면 방사선이 방출되고 이러한 방사선 물질이 암세포를 파괴하고 재발하는 것을 막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방사성 동요소의 치료 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후유증과 부작용 등에 대한 관리 내용입니다. 방사성 동요소 치료 후에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이나 부작용으로는 먼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가 적게 되어서 물질 대사가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는 이런 어떻게 보면 질병인데 보통 방사성 요오드 치료 후에 약 10년 정도 후에 생기는데 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갑상선 호르몬을 보충하는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사례로 나온 것처럼 치료가 끝난 후에 침샘이 부어서 음식 섭취가 힘든 환자가 나오는 사례도 종종 있는데요. 따라서 갑상선 동요소는 갑상선 잔여 조직을 없애는 동시에 정상인 침샘에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침샘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만성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유발하는 후유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는 영향을 받은 침샘의 상태가 어떠한지 몇 가지 검사를 통해서 확인한 후에 현 환자의 상태에 맞게 치료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데 침샘 자체의 만성 염증이나 아니면은 침샘관의 문제인지 맞게 평가하여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결론 및 요약입니다. 동요원소란 원자 공은 같지만 질량수가 다른 원소이며 대부분의 동요원소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합니다. 방사선을 방출하며 안정된 원소로 분解하는 원소를 방사성 동요원소라고 하고 현재 의학적으로 이를 활용해서 갑상선 암 치료에 사용합니다. 두 번째로 이번 탐구를 하면서 생긴 저의 생각과 느낀 점인데요. 저는 동위원소에 대해서 예전부터 얼핏 들은 경험이 있어서 뭔가 느낌 있는 고급진 용어인 것 같아서 혼자 검색해보곤 하였는데요. 이제서야 화학원을 배우면서 제대로 배우고 나니 나름 별거 없는 개념이었습니다. 방사성 동위원소 또한 처음에는 방사성이라는 단어가 들어와서 좀 위험한 개념인 줄 알았으나 알고 보니 그런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또한 이 방사성 동위원소로 갑상선 암을 치료한다는 사실에 놀랐지만 그렇게 대단한 치료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게 더 놀랐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치료의 장점은 환자가 이 치료를 받고 바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